안녕하세요. 청소년 상담사 3급 발달심리학 유소영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제 첫 시간 발달심리학 같이 공부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심리학이 이제 다른 과목에 비해서 조금 더 양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 좀 많은 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또 그 첫 과목으로 또 이제 시험에 나오는 필수 과목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전 그 과정들 이제 태어나서 태어나기 전에 수정란의 상태로 태어나서 그다음에 이제 늙어서 이제 죽는 그 전생의 과정들을 다 이제 발달 심리학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이제 시험에 나오는 또 중요하게 나오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단원 같은 경우에 발달 심리학의 이제 기초 부분에서는 발달 심리학의 일단 개념들을 좀 먼저 이제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발달 심리학은 또 연구를 그럼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래서 연구 방법들을 또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달의 이제 이론들 그리고 또 발달 심리학에서 이제 주요 쟁점으로 가지고 가는 부분들을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여기서도 꽤 많이 좀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중요도를 이제 별표 2개로 좀 해놨고요. 여러분들이 좀 암기해야 되는 내용들이 조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발달 심리학의 개념과 특징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의 의미, 출제가 이제 많이 여러 번 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다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발달이라고 하는 먼저 의미부터 본다면 이제 우리가 발달 그러면 뭔가 좀 긍정적인 상태로 변화되는 거를 보통 우리는 이제 발달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그렇게 이제 평상시에 많이 쓰고 있죠. 그런데 발달 심리학에서 말하는 발달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수정난 상태로 태어나서 점점 자라서 이제 그게 이제 발달이 해 가죠, 그죠? 긍정적인 상태로 그러다가 어느 이제 정점을 찍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죠? 기능적인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신체적인 어떤 부분 다 그것들이 좀 더 이제 하향세를 또 타는 그 시점이 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노년기를 또 거치게 되고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과정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이 전 과정을 바로 발달로 얘기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의 양상 과정이다라고 1번에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은요, 전인적인 측면에서 변화한다라는 얘기가 되어 있는데, 인간 전체적인 측면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이 모든 과정들을 발달 심리학에서 다 공부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적인 부분, 정서적 부분, 또 사회적인 부분, 신체적인 부분 이런 모든 것의 변화 과정들을 공부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시면은요, 분화와 통합의 과정, 그 다음에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처음에 이제 아기들이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아기들이 처음에 태어나서 기능이 굉장히 좀 제한적이죠, 그죠? 이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이제 변화가 되어 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분화라고 좀 볼 수도 있겠고, 그것들이 또 여러 가지 기능이 분화된 것들이 다시 합쳐져서 무언가 또 새로운 기능을 할 때 또 사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분화와 통합의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유전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은요, 인간 발달에 의한 변화는 양적, 질적, 그 다음에 상승적, 하강적 변화를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적 변화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우리는 이제 보통 사이즈가 커져가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키가 큰다, 그 다음에 몸무게가 늘어난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질적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할 때는 좀 더, 그죠? 내가 어떤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높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변화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승적, 하강적이라는 거는 상승한다라는 거는 좀 더 기능이 좀 좋아지는 상태로 간다라고 본다 그러면 하강적이다라고 할 때는 아무래도 그 기능이 좀 더 퇴화되는 쪽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5번 보시면은요, 이전 경험의 누적에 따른 산물이다. 자,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느 기능이 어느 시점에 툭툭 새로 하나씩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죠. 이전에 내가 했던 상황에서 거기에서 무언가 하나가 더 이렇게 쌓여가는 개념으로 이렇게 올라가죠. 누적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에도 공부를 할 건데요. 이렇게 내가 이전 과정에서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다음 과정으로 발달이 되어 간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번 보시면요. 삶의 중요한 사건
사건, 경험 이런 것들이 발달상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라고 했습니다. 네, 우리가 태어날 때 이제 뭔가 유전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것들을 기초로 해서 이제 발달이 돼 있죠. 자,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발달이 되는 게 아니라 환경의 영향이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물론 이제 부모님이 굉장히 질 좋은 환경에서 잘 케어해 주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뭐 부모님의 어떤 케어와 상관없이 내가 굉장히 느닷없는 뭐 상황을 겪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큰 교통사고를 겪었다. 예. 어디 하나가 신체적으로 그죠 불편한 상황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도 있고 혹은 굉장히 심한 충격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어떤 트라우마 이런 거를 겪는다라고 하면 정신적인 어떤 발달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네, 중요한 어떤 사건이나 경험 이런 것들이 또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 자, 7번은 한 개인의 발달이 역사, 문화적 맥락 영향을 받는다. 네, 뭐 역사, 문화적 맥락이다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전쟁을 겪었다라고 할 때 전쟁을 겪은 사람과 겪지 않은 사람 발달에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문화적인 부분,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동양권 문화, 서양권 문화 이렇게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뭐 이제 동양권 같은 경우에는 집단주의 문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는 사람을 좀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 집단, 내가 속해져 있는 집단을 먼저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면 서양 문화 같은 경우에는 독립주의 문화라고 얘기를 하죠. 개인주의적이다라고 해서 집단이라는 것보다는 나 개인을 좀 더 우선시하는 그러한 문화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문화에서 자랐느냐 이것도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8번 보시면은요. 대부분 발달적 변화는 성숙과 학습의 산물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페이지에서 다시 이제 그 표현을 이제 또 다시 한번 이제 공부를 할 텐데 먼저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갈게요. 자, 성숙이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학습이다라고 이제 우리 지금 교재에는 나와 있습니다. 하나 더 여기에 추가해서 성장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세 가지를 사실은 굉장히 우리는 다르게 쓰는 표현이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사성이 또 있는 표현들이에요. 이것을 좀 구분을 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장이라고 한다 그러면 얘는 양적인 증가라고 네, 양적 발달, 뭐 이제 발달,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키가 커진다든지, 뭐 몸무게가 커진다든지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을 네, 우리가 성장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성숙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거는 우리가 이미 태어날 때 우리 몸에 프로그래밍화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는 뭐에 영향이 크냐면 유전자의 영향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내가 정해져 있는 어떤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 순서에 따라서 맞춰서 그 어떤 우리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 예. 유전자 영향으로 일어나는 변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러니까 얘는 어떤 이후에 우리가 환경적인 뭐 또 후천적인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선천적인 이러한 부분으로 이해할 수가 있죠. 대표적으로 뭘 볼 수 있냐면 사춘기 때 일어나는 2차 성징들. 뭐 그죠?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가슴이 발육을 한다든지 뭐 채모가 뭐 이제 또 이제 자란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성숙에 해당되는 이제 대표적인 그런 발달 부분이다. 자, 그다음에 학습이라고 할 때는 우리는 이제 외적인 어떤 환경, 요걸로 인해서 변화되는 거, 그죠? 뭐 공부를 하는 것도 학습이 되겠지만 우리가 또 그뿐이 아니라 뭔가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학습에 포함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외적인 어쨌든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라 외부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거, 이거를 이제 학습으로 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를 조금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래서 발달이라고 하는 건 성숙과 학습, 그죠? 타고난 것과 외부 환경의 어떤 영향을 받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9번 인간은 근본적으로 미완성 존재다. 자, 그런데 풍부한 가소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미완성 존재다. 뭐 누구나 다 인정하는 부분이죠, 그죠? 자, 그런데 가소성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이거는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 능력 혹은 변화 가능성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부분에 쓸 수 있어요. 뭐 뇌에다가도 적용을 해서 뇌 가소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뭐 다른 어떤 우리의 신경 부분에서도 예, 다 사용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추신경계가 손상이 됐다. 그래서 그 신경계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신체적인 부분에서 좀 더 제약점으로 나타나는 어떤 우리의 활동들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환경에서 그 부분을 이제 써야 되는 상황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쓰려고 노력을 하고 이러다 보면 그 부분이 예, 발달이 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가소성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의 발전 가능성 이제 이렇게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유기체가 가지고 있는 이 잠재 능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가소성 같은 경우에는 어린일수록 더 그렇죠. 능력이 높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 어느 부분이 조금 더 뭔가 발달이 좀 미흡한 부분이 나타났다. 거기 문제가 좀 있는 어떤 이런 걸 알게 됐다라고 할 때 빨리 그 부분을 이제 치료도 하고 또 열심히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뭔가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한다 그러면 정상적인 어떤 삶을 사는데 또 크게 문제 없다라는 얘기도 또 하고 있죠. 그래서 네, 가소성 나옵니다. 자, 10번입니다. 네, 전체적 발달 과정은 어떤 특징의 양적 증대와 기능적 발달 등의 긍정적인 변화, 그죠? 양적으로 증대하는 거, 자꾸 이렇게 키 몸무게 커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기능적인 발달이 이제 이게 예, 질적 발달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했죠. 자, 그러고 또 감소하고 쇠퇴하는 네, 부정적 변화. 그래서 긍정적 변화와 부정적 변화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거. 발달이란 단어만 봤을 때는 긍정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보통 쓰지만 발달 심리에서 말하는 발달이라는 건 긍정적인 변화, 부정적인 변화 모두를 포함한다. 자, 11번. 그리고 각 영역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복합적인 관계에 있다. 네, 요 내용들은 이제 이해를 하시고 이제 가시면은 충분히 골라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제 페이지에 그러면 발달의 원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발달을 할 때 뭔가 그죠? 뭐 아무런 어떤 그 이제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막 발달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뭔가 정해져 있는 규칙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죠? 이것도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일정한 순서와 방향성을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주로 이제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서 점점 성인이 될 때까지의 과정에서 이제 예, 이 변화되는 모습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윗부분이 먼저 발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랫부분이 발달을 한다. 아기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보면은요, 성인하고 굉장히 큰 차이점이 뭐냐면 아기들이 되게 귀여워 보이는 게 뭐냐면 머리 크기가 되게 크잖아요. 그죠? 몸에 비해서. 그죠? 보통 뭐 한 머리에 그죠? 한 3, 4배? 정도가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성인들 중에서 뭔가 날씬하고 또 그죠? 좀 이렇게 멋있고 이런 사람, 비율 좋은 사람들 구등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가지고 이렇게 비율을 따져봤을 때 몸이 이제 요게 이제 9개가 전체 나오면 이제 구등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보통 일반 사람들은 한 8등신 정도가 될 거고 8배의 어쨌든 몸의 크기가 머리에 비해서 이제 된다라는 얘기인데 아기들 같은 경우 아이들은 한 4배 그러면서 점점 이제 5배, 6배 이렇게 늘어나죠. 그죠? 그러니까 이미 머리 자체는 태어날 때부터 많은 부분이 발달이 되어 있는 상태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머리 부분이 좀 더 발달이 먼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중심에서 말초, 네, 가운데 부분에서 점점점 말초 쪽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전체 운동에서 특수 운동, 그죠? 우리가 구체 아주 디테일한 이런 운동은 처음에 아기들이 못하죠, 그죠? 이런 것들이 점점 근육이라든가 또 신경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면서 아주 특수한 운동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미분화 운동에서 분화 운동, 네, 뭔가 특수, 부분적이고 섬세한 이런 운동들 쪽으로 변화된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연속성입니다. 네, 전생애를 통해서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그죠? 저도 이미 이제 다 컸죠, 그죠? 다 컸지만 저도 지금도 역시 발달을 해 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저는 긍정적인 쪽보다는 부정적인 쪽이라고 하고 우리가 앞에서 표현했던 그런 쪽으로 발달이 돼 가겠죠. 좀 더 퇴화되고 노화가 되는 쪽으로. 그래서 연속적이다, 지속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다. 그다음에 세 번째,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이다. 네, 성숙과 학습 앞에서 했던 얘기가 나옵니다. 자, 네 번째, 개인차가 존재한다. 그래서 발달에는 개인차가 존재하고 속도는 다르다.
자, 그래서 순서라는 거는 정해져 있는 거죠. 어떤 식으로 발달을 해 간다라는 그 순서는 정해져 있지만 그 순서에 따른 속도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가 분화와 통합의 과정이다. 네, 발달은 이제 점진적으로 분화를 해 가고 또 전체로 통합되어 가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체, 인지, 성격 같은 각 측면의 발달이 또 밀접하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통합이 또 된다. 그죠? 신체적인 부분으로 발달이 되고 또 어떤 나의 어떤 사고적인 거, 인지적인 부분, 또 정서적인 거 이런 게 이제 다 발달을 따로따로 해가죠. 이제 분화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한다던가 무언가 할 때 몸 따로 머리 따로 뭐 어떤 가슴, 생각, 정서 따로 이렇게 놀지 않죠. 다 이것들이 또 같이 통합이 되어서 또 우리가 활동하는데 사용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부분을 이제 통합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 이제 점성 원리가 나옵니다. 자, 점성 원리를 이해를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유전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이해를 하고 가시면은 좀 이해가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자, 전성설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네. 전성설이라고 하는 게 있고 후성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 후성설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이제 점성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점성 원리 이렇게. 자, 두 가지인데 서로 좀 반대적인 측면이에요. 전성설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난자와 정자에 이미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발달되어 갈지에 대한 그 어떤 정보라든가 이런 게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그것이 만나서 그죠? 수정란이 돼가지고 이제 태어나게 되면 거기에 들어있던 정보 그대로 우리는 발달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전성설의 입장이라면 후성설의 입장은 이제 뭐로 볼 수가 있냐면 처음에는 좀 단순한 상태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물론 유전자가 어떻게 발현이 되고 이런 것들의 기본적인 기능들은 다 이미 세팅이 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능력이 아주 얘는 출중한 어떤 애는 이 부분은 되게 약하게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명확하게 다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조금 더 단순한 상태지만 얘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거기가 또 새롭게 발달을 해 나간다라고 하는 게 바로 후성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성설보다는 후성설을 채택을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점성성이라는 건 뭐냐면 역시 후성설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장을 할 때 뭔가 기초적인 거가 있죠. 그런데 그걸로 그냥 모든 성장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점점 발달해 나가면서 발달이 좀 더 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이루어져 나간다. 이제 이렇게 의미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그 새로운 이런 상태들이 처음에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이후에 발달을 해 나가면서 더욱 발달이 되어 간다. 이제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점성성을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걸로 이제 그렇게 보시면은요. 이전 단계의 성취한 발달 가업에서 기초를 해서 다음 단계가 이루어진다. 이제 요 말이 뒤에 나오면은 이제 누적성이라는 표현하고 유사한데 그래서 이 이제 누적성 이러면 계속 내가 쌓여간다라는 개념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점성성은 완전히 이전 거에서 쌓여간다라는 의미하고 똑같다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내용상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누적성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유사한 의미긴 하지만 어쨌든 내가 처음에 생겨난 그 기초적인 그 부분을 가지고 이후에 좀 더 발달은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결정적 시기가 존재한다. 자, 우리가 심리적인 부분이든 신체적인 부분이든 발달을 할 때 그 발달이 되어지는 시기는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요게 발달이 돼야 되는데 그때 그것이 발달이 되지 않으면 이후에 발달은 어렵다라고 하는 게 바로 결정적 시기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요게 이제 이후에는 물론 이 말이 맞기는 하지만 너무 좀 더 극단적인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민감기다라는 이런 표현을 좀 쓰고는 있고 하지만 언어에 있어서는 바로 이 결정적 시기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12살이 넘어가기 전에 언어를 획득하지 못하면 그 이후에는 이제 더 아무리 나이를 먹고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해도 언어를 얻어가기는 이제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의 원리를 이렇게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달의 특징과 영역. 그래서 발달의 특징 보시면요. 적기성. 요게 이제 지금 바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결정적 시기가 존재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초성입니다. 대부분의 발달은 초기에 일어나죠. 그죠? 태어난 그 초반에 아무래도 대부분의 발달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기초성. 그 다음에 이제 불가역성은 한번 발달이 되고 나면 그걸 다시 거꾸로 되돌리기는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누적성은 우리가 어떤 발달을 할 때 앞에서 하나 발달된 거를 기초로 해서 그 다음 발달이 이렇게 쌓여가는 개념으로 발달이 된다. 그리고 상호 관련성은 서로 이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발달은 이루어진다. 자, 두 번째 이제 발달의 영역입니다. 자, 1번 신체 발달, 그다음에 두 번째 인지 발달, 세 번째 심리 사회적 발달해서 크게 세 가지로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신체 발달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뭐 몸무게가 늘어난다, 키가 큰다, 뭐 이러한 외적 변화와 내적으로는 어떤 우리의 근육도 있고 어떤 감각 기관들도 있고 이러한 다양한 기관들이 이제 또 그 어떤 이제 기능이 좋아진다라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신체적 건강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뭐 운동 능력 같은 것들, 그게 이제 전 다 포함을 해서 이제 신체 발달. 그 다음에 인지적인 발달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어떤 우리가 무언가를 지각한다라고 하죠. 뭐 이렇게 인식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 해결, 기억, 사고, 언어 능력, 뭐 운동 제어 이러한 어떤 심적 기능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인지적인 발달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달하는 것도 또 하나의 영역으로 또 볼 수 있고, 심리사회적 발달은 사회성, 뭐 정서, 사회적 관계, 또 어떤 자아 개념, 또 성격, 대인 관계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발달의 여러분들 이제 의미, 원리를 이제 보셨고요. 네, 그리고 또 발달의 특징까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발달 심리학의 연구 방법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발달 심리학의 연구는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사실은 발달 심리학 부분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심리학에서 이제 연구를 하는 방법도 이와 이제 거의 같은 방법입니다. 자, 과학적 연구 과정에서 이제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은 동그라미로 이제 순서가 좀 나와 있죠. 첫 번째가 이제 문제 제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떤 현상 혹은 뭐 어떤 대상, 뭐 누구의 행동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왜? 이런 질문을 하죠. 왜? 도대체 왜 저렇게 하는 거지? 왜 저렇게 된 거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의 폭력성이 예전보다 점점 좀 늘어나고 있어. 네. 그런 걸 자꾸 방송에서도 보여주고, 그죠? 매체에서 자꾸 이게 이제 나오고 있죠. 아이들의 폭력성이 왜 늘어날까? 이런 이제 궁금함을, 폭력성이 늘어났어. 왜? 이런 궁금함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문제 제기예요. 자, 그러고 나면은 중요 요인을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하고 그럼 달라진 게 뭐더라? 라고 봤더니 폭력 미디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예전하고 달라지게 아이들이 요즘에 많이 하더라 라는 거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중요 요인을 발견을 하게 되고, 자,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진짜 그럼 그것 때문일까? 이것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된 걸까? 검증을 해봐야 되겠죠. 검증을.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폭력 게임과 폭력성과의 어떤 관계를 상관 혹은 인과관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검증을 하게 됩니다. 네. 상관이라는 건 둘 사이의 관련성이 높다라는 얘기고요. 인과라고 표현을 할 때는 원인과 결과예요. 그래서 얘 때문에 이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우리가 인과관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결과를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이걸 검증을 해봤더니 결과를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맞아, 이것 때문이더라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럼 이제 가설을 수락을 하게 되는 거고, 근데 해봤더니 딱히 그거는 아니더라고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기각을 한다, 이제 이렇게 또 표현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과학적 연구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심리학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문과 계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학의 연구가
그냥 뭔가 말로 그냥 표현이 되고 글로 정도 쓰는 이 정도의 이제 연구 방법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심리학에서 하는 연구 방법은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예, 과학적이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또 할 때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측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측정이 되고 그것을 검증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 연구, 발달 심리학에서도 마찬가지고, 과학적인 연구 방법을 적용을 해서 사용한다. 이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과학적 연구의 요소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개념이 나옵니다. 자, 어떤 우리가 이제 특정한 뭐 사물도 있을 거고요. 또 사건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어떤 뭐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러한, 그 뭐 여러 가지, 그죠? 그러한 우리가 이제 지금 보고자 하는 그 대상들. 근데 그 대상이 하나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사과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종류가 많죠? 그 다음에 슬픔이라고 할 때도 슬픔의 종류가 사실 되게 많아요. 폭력이라고 할 때도 종류가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 종류들의 이러한 대상들, 사건들, 이것들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공통의 의미들을 우리가 뽑아내서 그것에 대한 어떤 의미를 설명하는 거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공통된 속성을 추상화시켜서 또 종합을 한 그런 보편적인 관념 이것을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우리가 생각한 사고한 판단의 결과물이 또 개념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생각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요소가 바로 이 개념 안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 개념의 의미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우리 어떤 이론을 전개를 할 때 그 밑바탕을 이루는 추상적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그럼 왜 필요하냐면 어떤 현상에 대한 이해를 하는 데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 또 연구 어떤 범위를 또 제한시켜 주는 데도 필요하고 그리고 연역적 결과를 도출할 때도 바로 이 개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념의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이제 조건이 있어요. 한정성. 뭔가 범위가 제한적이어야 돼요. 너무 우리가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대상에 대한 개념을 정의를 해줄 때는 우리가 모든 뭐 어느 상황에나 다 적용시킬 수 있는 이론을 이제 빅 티어리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거는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죠. 그런 이론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연구하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한적인 부분이에요. 여기에다가만 적용시킬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한정성이라고 하는 게 꼭 필요하고 그다음에 명확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 여기저기에서 말이 좀 다르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범위를 고려해야 되고 체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개념적 정의라는 게 있고 조작적 정의라는 게 있어요. 자, 연구를 그래서 이제 할 때는 내가 하고자 하는 연구에 대한 어떤 주제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우리가 먼저 기술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정의가 나오는데 개념적 정의라고 할 때는 쉽게 말하면 말로 어떤 이렇게 글로 쓸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조작적 정의는 뭐냐면 측정 가능하도록 그 개념화시킨 정의를 수량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나타내주면 그것을 이제 조작적 정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폭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자, 나는 폭력성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근데 폭력이 되게 어때요? 많잖아요. 그죠? 정말 가서 뭐 손으로 때리고 이러는 폭력도 있고 말로 하는 폭력도 폭력이죠. 그죠? 그런데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진짜 해치워야 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폭력도 있을 거고요. 혹은 그냥 내가 화가 나서 화풀이로 하는 폭력도 있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념적 정의로는 그러면 나는 폭력 중에서도 언어폭력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려고 그래. 언어폭력을, 그러면 언어폭력에 대한 뜻을 정확하게 말로 풀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뭐냐면 나는 언어폭력 중에서도 욕을 가지고 좀 나는 연구를 해보겠다. 그러면 자, 언어폭력이 어떤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연구해 보려고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말하는 언어폭력이라는 거는
네, 상대에게 어떤 욕을 하는 뭐 이런 행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개념적 정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것들 쭉 보시면은요, 뭐 연구 대상이 되는 사람, 사물, 행태, 속성, 다양한 사회적 현상들을 개념적으로 정의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전적 정의라고도 얘기를 한다. 네, 그래서 하나 개념을 정의하려면 다른 개념을 사용을 해서 그 자체로 추상적, 일반적, 주관적인 양상을 보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맨 아래 개념적 정의는 단정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중의성을 띄어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의 뜻을 이중적으로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애매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조작적 정의가 나옵니다. 자, 측정이 가능하도록. 자, 심리학의 연구는 과학적 연구라고 했어요. 과학적 연구는 네, 측정이 돼야 되고 그러면 그 측정이 된 걸 가지고 검증을 해야 된다라고 했죠. 자, 그런데 욕을 하는 거 이거를 측정이 가능하도록 자, 우리가 측정한다는 건 보통 뭐 무게를 재거나 키를 재거나 이렇게 해서 측정할 수 있는 뭔가 도구를 사용을 하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수량화로 이렇게 딱 나와져 주죠. 그래서 우리가 얘는 10kg이고 얘는 12kg이니까 얘가 더 무겁네? 뭐 이렇게 비교가 가능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심리학에서 연구하는 거는 대부분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네, 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럼 얘를 어떻게 수치화시킬 것이냐라고 할 때 이럴 수 있는 거죠. 하루 동안 욕을 한 횟수 이러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욕을 많이 하면 언어적인 폭력을 많이 했다라고 보는 거고 욕을 조금 했다라고 하면 언어 폭력이 많이 한 사람보다는 좀 적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측정 가능하도록 구체화한 것을 이제 조작적 정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점 보시면은요. 조작적 정의의 기능으로는 확인하고자 하는 의미의 정확한 전달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예를 들은 거에서는 뭐 욕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뭔가 정확한 그 의미가 이제 전달이 되죠. 그 다음에 행동의 지침이 되는 용어로 재생 가능성을 들 수 있다. 네, 욕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어떤 그 행동의 지침이 나오죠. 그리고 얼마나 많이 반복적으로 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정의해서 같이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밑에 이제 미음 보시면 개념의 구체화 과정으로는 자 처음에 이제 개념을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것을 수량화시킬 수 있는 조작적 정의를 한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현실 세계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변수를 측정한다. 자, 조작적 정의가 그러니까 우리가 측정을 하기 굉장히 이제 그죠 수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바꿔놓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얘 이제 단점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좀 느끼시겠지만 어떻게 우리가 추상적인 것들을 다 저렇게 수치화시킬 수 있다라는 게 과연 정확할까?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 해보실 수 있죠. 그래서 단점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지나치게 너무 객관성이다, 관찰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중요시 여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론적인 어떤 유기성 이런 것들이 좀 결여될 수 있다라고 하는 단점도 조작적 정의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밑에 지식인에 보시면은요, 성별이다라고 하는 거를 조작적 정의로 나타낸다면 남, 여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게 조작적 정의의 한 예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신앙심, 네, 신앙심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이거 어떻게 측정할 거예요? 네, 종교 의식에 참여한 횟수를 가지고 신앙심을 또 조작적 정의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서비스 만족도 그러면 내가 얼마나 다시 그 물건을 살 것이냐,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어떤 의사 유무, 그거를 서비스 만족도로 보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소득은 실질적인 돈, 급여, 액수 이거를 이제 가지고 얘기를 해야만이 측정이 가능하니까 그게 바로 조작적 정의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이론입니다. 네, 이제 과학적 연구 요새에서 개념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고요. 이제 개념에서 또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를 또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론이죠. 자,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해야 된다. 자, 뭔가 이제 이론, 법칙하고 조금 이제 유사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칙의 어떤 일반성을 포함을 하고 있다. 그런 체계적인 어떤 그런 연관성을 가진 일련의 진술이다. 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법칙에도 예외 상황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법칙보다 이론은 조금 더 예외적인 상황이 또 많고 좀 더 제한적인 부분에서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기존에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그 다음에 연구가 또 이루어질 수 있어요. 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뭔가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론이다. 이제 이렇게는 내놓을 수도 없고 그것이 인정받기도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아직도 연구를 또 계속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저 같은 사람이 되게 뭔가 정말 획기적인 무언가가 발견됐어. 그래서 제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론이 성립할 것 같아요. 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이론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론이라는 거는 이제 많은 이제 정말 훌륭한 연구자들이 이제 이론을 많은 검증과, 굉장히 많은 검증들이 진행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론 하나가 만들어지면 또 그 이론을 가지고 또 이후에 계속 검증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론의 기능을 보시면은요, 과학의 주요 방향을 결정하고 현상의 개념화, 분류화, 그다음에 요약, 사실의 예측, 설명, 지식의 확장, 지식의 결함을 지적을 하는 그러한 또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이론을 가지고 내가 그 이론이 맞나 틀리냐를 검증을 해보면 그런데 내가 한 검증에서는 그 이론하고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죠. 그러면 그 어떤 이론에 대한 어떤 결함 이런 것들도 또 지적을 또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론을 평가할 때는 정확성, 일반성, 간명성, 인과성, 원인과 어떤 결과에 따른 어떤 이러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변수를 또 보도록 할게요. 자, 변수, 변인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변수는 뭐냐면, 자, 내가 이제 연구를 하려고 해요. 그죠? 그러면 연구를 하려고 지금 폭력성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폭력성을 뭔가 측정을 해야 되는 무언가 대상, 그죠? 들이 나오겠죠. 그죠? 바로 우리가 연구를 하고 검증을 하기 위해서 측정하는 대상, 이것을 바로 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구에 관심을 갖고 있는 어떤 현상과 관련되어 있는 그 자료들의 속성, 이것을 이제 변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측정할 수 있는 어떤 사건 혹은 사물 또 혹은 현상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개념, 이게 바로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그 대상, 이것을 변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책에 보시면요,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값으로 경험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 변수들이 이제 그 각각의 속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값을 부여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여러 개의 하위 어떤 그 수준으로 나누는 것이 또 일반적인 어떤 이러한 이제 모습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속성에 대해서 계량적인 수치나 두 번째 밑에입니다. 계량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계량적이라는 말이 중요하죠. 그죠? 왜냐하면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량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맨 아래 보시면 사상에 대한 또 계량적 수치. 사상이라고 하는 건 이제 관찰할 수 있는 사물, 현상, 이걸 이제 사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사상에 대한 계량적인 수치, 계량적 가치가 부여되어 있는 속성 또는 상징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 환경이 학교 생활에 미치는 영향, 네, 이거를 우리가 연구를 해 보려고 해요. 그죠? 가정 환경이 학교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거를 보려고 해요. 그럴 때 가정 환경이라고 할 때는 또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을 가지고 가정 환경을 얘기를 할 수도 있고, 혹은 뭐 부모님이 모두 계시냐, 혹은 한부모와 살고 있느냐, 어떤 그러한 차원으로도 볼 수 있고, 혹은 우리 집에서 얼마나 좀 화목함이라고 하는 게 있느냐, 이런 것들이 다 가정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좀 분리를 시켜 놓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성적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뭐 성적이 높은 것을 나는 학교 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보겠다. 연구자가 그렇게 보면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학교 생활에서도 변수를, 성적을 가지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혹은 내가 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도, 이거를 하나의 변수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또 뭐 있을까요? 뭐 친구 관계? 이런 것을 변수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 그 속성에 따라 다양하게 값을 부여할 수 있고, 또 여러 개의 하위 분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은 변수의 의미까지 보고요. 또 변수의 그럼 종류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변수에는
어떠한 종류를 있는지는 좀 다음 시간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이제 특히 이제 앞부분에서 우리가 했던 발달의 어떤 개념 특징, 요 부분은 사실 뭐 크게 어려운 거는 없으셨을 거고요. 연구 방법론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변수 부분이나 뭐 상관관계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부분에서 이제 시험이 조금씩 출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 방법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연구를 해본 어떤 그 과정들을 내가 한번 참여를 해봤다 그러면 사실 굉장히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이거를 그냥 말로만 듣고 이해하기가 상당히 조금 좀 쉽지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책 보시면서도 조금 명확하게 이게 막 확 와닿지 않는다, 약간 그런 답답함이 좀 느끼실 수도 있으실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했던 어떤 그런 연구 경험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은 좀 했는데. 그래서 완벽하게 이해되시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신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사실 정상적인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내가 그 연구라고 하는 과정을 좀 진행을 해봤을 때, 그때 이게 사실은 이게 내 몸이 이해할 수 있는 이러한 파트다 보니까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나오는 변수의 종류들 이런 것들은 조금 단어 그다음에 의미 요것들을 좀 이해하시고 또 기억하시는 걸로 요 파트는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첫 수업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그러면 또 연결해서 변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